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시나리오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신동엽의 시와 껍데기는 가 라는 랩을 가져와 봤어요. 고등 래퍼에서 재구성된 랩을 찾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였는데요. 일단 원작을 보고 와야겠죠?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대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도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 시는 4.19 혁명의 정신, 순수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만 남고 이를 위협하는 허위와 거칠애는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시예요.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하야하고 하와이로 도피한 이승만이 죽고 시신이 국내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땠는 줄 아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시신을 들여? 쫓아내지는 못할 망정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추모했어요. 울고불고 난리였죠. 이걸 본 신동엽 시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뭐지? 독재자가 죽었는데 왜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지?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신동엽 시인은 이 시를 통해 그게 다 껍데기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구나.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몇 안 되는구나 하는 실망감도 느껴져요.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죠. 4.19 혁명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정권을 잡은 권력들은 벌써 부패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습니다. 이때 지식인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다 가짜였구나 하면서. 그래서 신동엽 시인은 시로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 시는 그런 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랩을 한번 들어보고 오죠. Came up from the bottom 근데 현이치는 껍데기 미철이 머리 비춰지기 원하지. 와 미쳤다. 구입해서 아예 와 이거는 뭐지 싶었어요. 일단 갑자기 딱 들어와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누가 주먹으로 팍 치는 것 같아요.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Came up from the bottom 근데 현이치는 껍데기 미철이 머리 비춰지기 원하지 않아 제부자 겁내지 덕분과 시옥이 불러오는 경쟁 심한에서 헤엄쳐 저거 부딪션 본질이 뭔지도 기억도 잘안 나도 중요해져버린 컴피티션 TV 화면상에 비춰져 많아지고 개수보다 중요한 거 팔로워가 몇 K고 또 몇 M이지 혹은 SNS에서 눌려지는 무의미한 넘치가지 경쟁이지 이슈 컨셉 캐릭터 만들기에 전부 결합돼 있어 전부 back to basic dream chaser였던 내가 내 밥그릇 책임져도 밟히는 게 많지 눈앞에 너희 랩 선생을 자격 믿어 믹스테이프 한 장 없이도 유명세 잘 팔아서 나 빌어먹는 밥벌이가 어디 자랑인가 잘 생각해 내일도 바뀌치는 SRS 그런 배추 랩 같은 곡에 내들 제낄 수 있냐고 묻는다면 당연지 스타일 from the street 듣보자 내가 네 조심 밟았지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5,000원짜리 맨투맨과 청색 반바지 내 페이스
패션 감각 욕했지만 난 채워다 지속내 진짜 내 사이 껍데기는 가고 you can never 막지 못해 yeah. 껍데기는 가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 알맹이만 남고 난 거짓에서 순수함을 얻었네 난 거짓에서 순수함을 얻었어 거짓말은 나를 덮쳐 난 이제 무서워 거짓말을 한 내심 난 나를 설득하고 있어 껍데기는 가 알맹이만 남고 난 내심 순수해지기를 바라고 있어 난 내심 순수해지기를 바라고 있어 이젠 지워버리기를 노력한 밤지 새우고 있지 불안에 떨며 꿈을 잃어버릴까봐 벌벌 떨 날들의 나의 노력들을 무시하며 자버릴까봐 나 자신 스스로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거짓말들이 나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 나를 먹어버릴까봐 겁나 나의 태양은 어떻게 떠나 나의 태양은 어떻게 질까 나 싫어 거짓말한 내 자신이 내게 쓰고 있는 이 가문이 나를 볼까봐 두려워 무서워 난 또다시 내 방으로 들어가기 싫어 나도 보여주고 싶은 세상에 나도 보여주고 싶은 세상에 계속 떨어졌던 나의 힘에서 항상 알 수 있다고 말하며 한 발씩 세상이랑 싸웠지 껍데기는 가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 알맹이만 남고 난 거짓에서 순수함을 얻었네 난 거짓에서 순수함을 얻었어 껍데기는 가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 알맹이만 남고 난 거짓에서 순수함을 얻었네 난 거짓에서 순수함을 얻었어 제 생각에는 원작시를 잘 골라서 재구성작도 잘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껍데기와 알맹이, 거짓과 순수라는 명확한 대비를 갖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가지고 가도 반은 성공이에요. 여기서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인기를 얻기 위해 꾸며진 모습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어요. 팔로워 수가 몇 K고 몇 M인지, 무의미한 좋아요 엄지 개수가 몇 개인지 경쟁하는 래퍼들, 이슈를 만들고 컨셉을 잡아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래퍼들을 디스하면서 나는 너네가 그러는 동안 속내를 채워놨다. 겉으로 보기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내면은 순수한 열정으로 꽉 차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네는 껍데기고 난 진짜다. 난 순수한 알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에서 순수함을 얻었대요. 무슨 뜻일까요? 본인도 그런 유혹과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죠. 거짓말은 나를 덮쳐. 나는 이제 무서워.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함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완전히 잡아먹지 않게 내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거짓에서 순수함을 얻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겠죠? 나를 보여주고 싶어 세상에. 내 랩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실력을 보여주고 싶대요. 늘 세상과 싸우며 졌지만 이제 승리하는 법을 알았대요. 내 순수한 알맹이, 알몸을 보여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멋진 재구성이에요. 물론 원작을 잘 고른 게 커요. 그것도 물론 실력이겠지만 아무튼 자신의 이야기를 잘 녹일 수 있는 원작을 잘 골랐어요. 고등 래퍼에 나온 학생들의 랩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 래퍼를 향한 열정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경험의 폭이 넓지 않다 보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자신들의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 마음을 담기에 너무나 좋은 시를 잘 골랐어요. 그리고 원작의 대조를 잘 살리면서도 나름대로 번뜩이는 구절들도 만들어냈어요. 난 거짓에서 순수함을 얻었네 라는 후렴구, 진지하게 살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에서 얻은 통찰을 아주 멋지게 표현한 창조적인 부분이에요. 거짓과 싸우는 과정에서 내 순수함을 지키고 얻어냈다는 이 부분에서 어리지만 꽤 성숙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땠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얘기해보고 싶네요. 개운방 시나리오로 갑시다. 장면 89번은 엄마랑 싸운 지소가 차를 나갔다가 지석과 함께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돌아와 보니 엄마가 없어서 찾다가 우연히 아빠의 편지를 보게 되는데요. 일단 보고 오시죠. 누나, 엄마가 없어.
어디 근처에 있겠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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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야, 조용히 좀 해. 엄마. 우리 사람 잠 다 깨겠다. 아빠처럼 엄마도 그냥 사라지면 어떡해? 야! 누나 때문에 엄마가 진짜 집 나간 거 아니냐고. 아, 시끄럽다니까? 엄마, 진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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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조용히 하란 말이야. 누가 이 시간에 나가라 그랬어? 네 맘대로. 너를 따라와. 너 누구 닮아 그렇게 못했어? 왜 이렇게 못했어? 너 그렇게 가버리면 엄마는 너네까지 없어지면 엄마 어떡하라고? 너네까지 없으면 엄마 죽어.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니들을 차에서 키운 거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 여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정말 나 학교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지. 혹시라도 아빠가 나타날까봐 기다리는 거지.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가 빨리 돌아와서 모든 걸 예전처럼 돌려놨으면 좋겠어. 엄마도 그래 지소야. 엄마도 아빠 보고 싶어. 지석이 일로 와. 아프지? 나는 걔를 훔쳤다. 완벽한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오해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아주 뭉클한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싸우는 패턴을 잘 보면 대부분 뭐 때문에 싸우는 줄 아세요? 언어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말이에요, 말. 두 사람이 있어요. 각자 A와 B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표현할 때는 속마음 A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A-로 표현해요. 자존심 때문이든 화가 나서든. 그럼 A-를 들은 사람은 원래 속마음은 B였는데 B-로 얘기하게 돼요. 말이 날카롭게 오니까 본인도 날카롭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정말 속마음인 A와 B가 만나지 못하고 그냥 홧김에 한 말들인 A-와 B-만 만나요. 계속 속마음이 아닌 말들만 왔다 갔다 하다가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지소랑 엄마도 보세요. 지소가 엄마한테 서운한 점이 뭐였어요? 다음 달에 자기 생일이 있는데 엄마가 깜빡한 거죠? 지소는 엄마한테 화난 게 아니라 섭섭하고 야속한 거예요. 그럼 그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거든요.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속상하고 아무도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슬펐어.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러고도 엄마 맞아? 이래버려요. 사실 속상한 건데 화를 내버립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엄마도 사실은 자식들을 차에서 키우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을 구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뭐?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너만 힘든 줄 아니? 나도 힘들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그냥 서로 상처 주는 말들만 해요.
진짜 본심은 가려진 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내 생일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 그럼 엄마가 여기서 화내겠어요? 엄마도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게 돼요. 엄마가 미안해. 차에서 지내는 거 힘들지? 그래도 엄마 믿고 같이 옆에 있어줘서 엄마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 엄마 지소 생일 잊지 않았어. 뭘 해주면 좋을지 고민 중이었어. 얼마나 좋아요. 속마음과 속마음이 만나면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특히 친밀한 관계일수록. 근데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다 보면 말이 날카롭게 나가게 되거든요.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은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면서 A-에서 A를 읽어내요. B-에서 B를 읽어내요. 그리고 그걸 서로에게 전달해 주죠. 그럼 어머 그랬구나 몰랐어 말을 하지 그랬어 하면서 화해하게 되거든요. 별게 아니에요 정말. 근데 이걸 못해서 몇십 년 동안 속마음끼리는 만나지 못하고 서로 상처 주는 말로만 만나요. 그러다 보면 내 속마음이 뭔지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알더라도 너무 늦어버려서 뭘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매번 오은영 박사님을 부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속마음 그대로 말하기. 물론 상대방이 조금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면 A-로 표현된 말에서 A를 읽어낼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러면 아 제가 지금 나한테 서운한 게 있구나. 그게 뭘까? 하면서 세심히 감정을 살피려고 하겠죠. 이래도 안 싸워요.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한 내공과 깊이, 넓은 아량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 많이 없죠. 그리고 그걸 상대방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거나 그냥 내가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노력하세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화를 내며 날카로운 말을 하는 건 나의 말이 그런 상대방을 불러낸 거예요. 내가 다르게 표현했다면 전혀 다른 상대방의 모습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럼 내 탓인 거죠? 상대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엄마가 매번 일주일만 참으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죠. 아빠가 일주일 뒤에 돌아오겠다고 해서였죠.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빙빙 돌면서 차에서 잤던 이유도 뭐예요? 혹시 돌아올까봐 못 떠나는 거였죠? 그래요. 엄마도 지소와 마찬가지로 아빠를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빠랑 싸워서 아빠가 미워서 아빠를 내보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죠. 그 오해가 풀리면서 두 사람이 화해하는 아주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서로 껴안고 한참을 서 있는 장면은 결국 이 어려움을 세 사람이 의지하며 사랑으로 극복해 나갈 거라는 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영화가 원작과 달리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90번 장면은 지소가 돈을 받지 않고 원리를 돌려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뭔가를 깨달은 모양이죠? 보고 옵시다. 하지만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전세 500짜리 집에 사는 걸 목표로, 혹은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 어쩌면 끔찍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 너 내가 계속 차에서 살아도 친구할 거야? 응, 당연하지. 너랑 노는 거 재밌어. 학원도 막 빼먹고. 근데 두려워진 엄마한테 걸렸어. 나 생일 파티 안 할래. 정말? 응. 우린 원리를 말이 제일 아까지면 데려다 줄 거야. 마치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혼자 돌아온 것처럼. 오호, 완벽한데? 좋았어. 지소는 그동안의 일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한 행동이 정말 잘못이라는 걸 깨달아요. 노부인의 죽은 아들과 원리에 대한 사연을 듣고 나서겠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닫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라는 부분인데요. 지소의 목표는 뭐였죠? 돈을 받아서 집을 사고 거기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였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뭘까요?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내 옆을 지켜주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 가족,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두 번째 깨달음은 원작 소설과는 달리 영화에서 특히 더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깨달음에 대한 부분은 원작과 동일하지만 두 번째는 원작과 달라지는 차이점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있게 생일 파티 안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생일 파티가 뭐예요? 그냥 별로 친하지도 않는 애들 불러다가 나 이만큼 잘 살고 이 정도로 인기 많아,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안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힘들 때 내게 먼저 손 내밀어준 채랑이니까. 내가 계속 차에서 살아도 친구 할 거야? 라고 묻고 채랑이가 당연하지 하는 부분, 이게 친구예요. 친구란 것은 조건 없이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친구 사귈 때 어떻게 사귀세요? 그래도 아파트에는 살아야지 않나? 그래도 같이 다니기에 쪽팔리진 않아야 되니까 좀 예뻐야 되지 않나? 이러죠? 친구 맞아요? 조건이 있다는 건 그 조건이 상황에 따라 변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친구인가요? 우르르 그냥 몰려다닌다고 다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같은 반에 배치되고 자리도 엽히고 하니까 정 붙은 거지. 친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 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목표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서울대를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친구가 힘들어서 고민이 있을 때 그거 들어줄 수 있을까요? 친구가 노트 필기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빌려줄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나는 거예요.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아빠들, 저희 부모님 세대의 비극이 바로 이건데요.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죽어라 일을 해요. 상사가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도 꾹 참아요. 왜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그 사랑을 가족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라 일을 하니까 주말에 애가 좀 놀아달라고 졸라도 피곤하다고 다음에 하다가 결국 안 놀아주죠. 애랑 안 놀아주다 보니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 애가 놀아달라고 하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얘기 좀 하려고 해도 조금 있다가 하다가 또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참는 거야 하면서 열심히 일은 하겠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슬픈 모습이죠. IMF 때 그래서 잘린 아버지들이 집에다가 얘기를 못했어요. 아침에 양복 입고 나와서 옷 갈아입고 등산을 갔어요. 왜요? 안 잘린 것처럼 해야 되니까요. 왜 그래요?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해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본인도 아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오면 나는 집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 같은 존재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돈을 못 번다? 쓸모없는 기계니까 폐기 처분 당하겠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거 다 누가 자처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예요. 슬프죠? 나중에 이혼당하고 노숙하면서 깨달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맙시다. 알겠죠? 97번 장면은 이제 원리를 데려다주고 노부인에게 잘못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부분이죠. 어떻게 영화화했는지 봅시다. 원리,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해서. 너도 나랑 마찬가지로 집이 필요한데 말이지. 미안.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나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녕. 원래 찾아줘서 고맙다. 네 말대로 지가 집을 나은 것 같지는 않구나.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길 잃었었어? 어디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근데 원리는 목줄을 풀어주면 엄청 좋아해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사실은 제가 훔쳤어요. 뭐? 제가 원리를 훔쳤어요. 나는 그 순간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을 해냈다. 할머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난 아빠 얘기부터 집에서 쫓겨나 차에서 사는 이야기, 평당에 있는 500만 원 전셋집이랑 그 집 앞마당에서의 생일 파티까지 모두 말했다. 힘든 시간들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그렇다고 해도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지소야, 그건 변하지 않아. 죄송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이제 원리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집을 사야 한다는 목표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원리의 감정, 즉 자신처럼 집에 가고 싶을 거고 노부인이 보고 싶을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자신처럼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원리를 보내줍니다. 얼마간 망설이다가 결국 노부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고 잘못을 고백합니다. 원작과 비교했을 때 노부인의 멘트는 거의 똑같아요. 먼저 지소를 이해하고 공감해준 다음 잘못을 지적하죠. 지소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만 가보겠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마음이 무겁죠. 그럼 노부인은 어떻게 용서하는지 살펴볼까요? 예. 너 내일 와서 원리 산책시켜 주겠니? 대신 맛있는 아이스크림 주마. 누나, 대신 이걸로 집 사. 원작하고 동일하게 내일 와서 원리 산책시켜 주겠니? 하면서 돌려서 용서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는 부분은 추가된 부분이지만 10살짜리 지소의 눈높이에 맞게 어른스러운 용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무거웠던 지소의 마음이 아이스크림 녹듯 녹아버리게 됩니다. 원작은 여기서 끝이지만 영화는 뒤에 장면이 하나 더 추가되죠. 채랑이가 가만히 지소의 손을 잡아주는 장면과 지석이 500원을 누나에게 주는 장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원작과 영화 모두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가족과 친구, 사랑과 우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영화에서만 강조하고 있어요. 감독은 어쩌면 이 두 번째 주제를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원작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번째 깨달음, 즉 미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노쌤이었습니다. 빠이.